오늘 하루 잘 보냈어? 안녕? 우리는 왜 그럴까? 우리의 팟캐스트 시리즈에 환영해. 이 시리즈는 항상 왜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퍼스트 프린시플 사고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 이것을 통해 너는 다양한 삶의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 우리와 함께 진짜 삶을 느끼고 이번 팟캐스트를 들어보자. 내 안에는 죽었어도 여전히 푸른 숲이 있고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죽은 사람도 있어. 너는 이 두 문장을 어떻게 이해해? 내가 왜 그럴까를 지금까지 계속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내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라고 말했을 때 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 그렇게까지 이 삶이 아쉬운 거야? 나는 그냥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어. 심지어 묘비의 이름도 새기지 말까 생각했어. 나는 깜짝 놀랐어. 반 친구들 대부분은 사춘기가 되면서 사진을 찍거나 일기를 쓰거나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를 쓰거나 브이로그를 찍거나 자기만의 특별한 이름을 고민하는데 내 친구는 한 번도 사진을 찍거나 자신의 인생을 기록하려고 한 적이 없었거든. 왜냐고? 그 친구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어. 지루하기만 한 인생, 모든 게 텅 비어 있어. 누구와도 추억에 남기고 싶지 않아. 나중에 죽어도 영정사진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시신 처리만 하면 돼. 나는 몰랐어. 내 친구가 항상 내 카메라를 피하고 구석에 혼자 앉아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던 이유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이별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거칠고 무심해 보이고 약간 부정적인 모습을 가진 그 사람의 이면에는 깊은 지침이 숨어 있어. 그 친구는 뭔가를 아주 오랫동안 지루하게 숨기고 있어. 마치 응우인 똥다오의 어른을 위한 동요라는 시처럼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도 있어. 사실 우리 모두 이런 감정을 한 번쯤은 겪어봤어. 공허하고 방향을 잃고 살아는 있지만 사실은 그저 하루를 버티며 존재할 뿐이야. 하루 종일 문자 하나 없는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지만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다가 어느새 점심시간이야.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괜찮지 않아. 하루 종일 아무도 안부를 묻는 사람이 없어. 의미 있는 대화도 정말 오랜만이나 겨우 있었던 것 같아. 주변은 그냥 겉도는 말뿐이야. SNS 친구 목록엔 수백, 수천 명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항상 외로워.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 힘든 일이 있어도 같이 울 사람이 없어. 눈물이 흐려져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모르겠어. 평범하기만 한 사람, 제대로 된 커리어도 없고 사랑도 없어. 이것저것 조금씩은 알지만 제대로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또 반년이 흘러갔는데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주변을 둘러봐도 스스로 이룬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지난 몇 년은 그냥 대충 사는 느낌이었어. 마치 폐지 같은 인생이었어. 조금씩 살아가는 것에 흥미를 잃어가고 삶도 점점 너를 잊어가는 것 같아.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심리 상담사를 찾아갔지만 검사 결과는 다 정상이었어.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는 없어. 지치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아. 절망할 만큼 아프지도 않지만 무언가에 열정을 쏟을 힘도 없어.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불안장애라고 할 정도는 아니야. 몸은 멀쩡한데 항상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가끔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바꿔보려고 의욕이 생기지만 금방 집중이 안 되고 결국 포기하게 돼. 그러다 또다시 방향을 잃고 동기를 잃는 그 반복 속에 빠져. 만약 이런 모든 증상이 있다면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심리학 박사 아담 그랜트가 말한 랭귀싱 상태, 즉 마음이 지쳐 무기력해진 심리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이 용어는 미국의 사회학자 코리 키스가 2002년에 처음 정의했어. 키스는 랭귀싱이라는 상태가 정신건강의 스펙트럼 속에서 종종 잊혀지는 감정이라고 말했어. 구체적으로 심리학에서 정신건강은 두 가지 극단으로 나뉘어. 한쪽은 우울 상태, 다른 한쪽은 조증 상태야. 조증은 행복감의 절정으로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고 삶에 의미가 있으며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고
타인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상태를 말해. 반대로 우울은 무능함의 나락으로 너를 지치게 만들고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고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해. 그 두 극단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랭귀싱, 즉 마음이 지쳐 무기력한 상태야. 이 상태는 사람들에게 종종 잊히고 무시되고 관심조차 받지 못해. 똑같이 맑고 좋은 아침이지만 조증 상태인 사람은 활기차게 일어나 기쁜 마음으로 출근해. 우울한 사람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해. 그리고 마음이 지쳐 무기력한 사람은 일어나서 출근은 하지만 삶의 아름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해. 그랜트 박사도 이 지친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어. 마치 뿌연 유리창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흘려보내는 것 같다고. 절망이라는 깊은 나락까지는 떨어지지 않지만 동시에 어떤 설렘도 없는 상태야. 인생이라는 흐름 속에서 너는 그저 떠다니고 있을 뿐이고 앞에는 아무것도 기다리고 있지 않아. 이런 공허한 상태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은 무엇일까? 멘탈 코칭 플랫폼인 베터럽에 따르면 지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인대. 주변 사람들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왠지 단절되고 고립된 느낌을 받아. 계속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지만 딱히 또렷한 걱정거리는 없어. 집중이 잘 안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일을 미루고 일에 대한 의욕이 없고 전반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있어. 새로운 일이나 프로젝트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해. 몸에 특별한 병은 없는데도 건강하다는 느낌이 없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인생에서 아무런 기대도 없어. 마치 앞에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지침 상태와 번아웃, 우울증의 차이점. 베터럽에 따르면 번아웃은 주로 일과 관련된 에너지 소진 상태야.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졌거나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계속 해야 할 때 생겨. 반면에 랭귀싱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상태야. 하지만 우울증처럼 심각한 단계까지는 아니야. 만약 심리상담사를 찾아가서 우울증 검사를 받는다면 결과는 음성일 수도 있어. 랭귀싱은 정식으로 심리장애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을 남기고 감정도 희미해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게 만들어. 이 상태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무기력해지고 감정이 점점 무뎌지는 걸 느껴. 랭귀싱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눈에 띄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마음을 갉아먹고 결국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 속으로 끝없이 빠져들고 그 감정들이 쌓여서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더 심각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헷갈려 하거나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상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이 공허함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 랭귀싱이라는 용어는 2021년에 심리학에서 널리 쓰이는 키워드가 됐어.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던 시기야. 그때 전 세계가 거리두기를 해야 했고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잃었어. 일자리, 가족, 재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까지. 격리되고 집안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무기력함과 우울함이 깊어졌어. 하지만 팬데믹의 영향이 없거나 이미 팬데믹이 끝난 뒤 회복과 성장의 시기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지친 상태에 쉽게 빠질 수 있어. 이런 상태에 빠지는 주된 이유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 돈의 부족, 사랑의 부족, 관계의 부족, 그리고 인정의 부족이야. 돈의 부족. 사람은 돈이 부족할 때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질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돈이 부족한 모든 사람이 공허함을 느낀다는 뜻은 아니야. 유명하고 부유한 사람들도 이런 감정을 피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부족은 큰 위기의 원인이 돼. 돈은 젊은 사람이 꿈을 좇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반이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을 억지로 붙잡고 버티며 살아가고 있어. 게다가 돈이 부족하다는 건 단순히 지폐가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 그건 돈을 버는 방식과
돈이 가져다주는 가치와도 연결돼 있어.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보통 풍부한 지식, 경험, 그리고 다양한 삶의 체험을 가지고 있어. 이 모든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결과야. 그들의 인생은 굴곡도 많고 기억에 남을 이야기들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더 흥미롭고 다채롭게 느껴지는 거야. 또한 돈이 있는 사람은 대체로 권력과 인간관계, 그리고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갖고 있어. 그 덕분에 지루함이나 무기력에 빠질 확률이 훨씬 적어. 사랑의 부족. 사랑이 부족한 사람도 쉽게 공허함을 느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애정과 관심을 뜻해.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세상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봐. 사랑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더 아름답게 느껴져.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은 주변 세상에 사랑을 주는 방법도 쉽게 알 수 없어. 만약 사회 전체가 사랑을 주고받는 문화가 부족하다면 결국 사람들은 삶에 대한 애착을 점점 잃게 될 거야. 관계의 단절과 인정의 부족. 세상과의 연결이 끊기거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 성격 및 사회심리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당한다고 느낄 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해. 집단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순간 누구도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아져. 또한 인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인정은 필요 없고 스스로 나를 인정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인정이라는 건 단순히 누군가의 평가나 말뿐만이 아니야. 인정은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 노력이 가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준이야. 회사원이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가치를 만들어도 상사나 동료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일이 좋아도 결국은 지치고 회의감을 느끼게 돼. 아이도 마찬가지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부모님의 격려나 응원을 한 번도 받지 못한다면 언젠가 포기해버릴 거야. 인정이라는 건 단순한 칭찬이나 미소가 아니야. 그건 직장 분위기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야.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인정받는다고 느낄 때 단순히 업무 효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행복하고 건강해진다고 해. 업무 성과는 20% 향상될 수 있고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은 30% 줄어든다고 해. 한번 상상해봐. 막 힘든 일을 끝내고 녹초가 된 상태인데 동료나 상사로부터 진심 어린 칭찬을 듣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 진심 어린 추파의 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현. 이런 것들은 단순히 피로를 날려주는 것을 넘어 기분을 밝게 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더 큰 믿음과 동기로 계속 일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인정이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당신의 노력이 존중받고 있으며 당신이 이 공동체의 소중한 일부라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고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것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그 공동체에 계속 속하고 싶어하고 마음을 붙이게 된다. 또한 사람들이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기술 시대의 정보 고속도로 속에서 집중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화면을 계속 넘기며 짧은 시간 안에 짧은 컨텐츠에만 노출되는 일상이 뇌를 끊임없이 더 자극적인 소식을 찾도록 만들고 동시에 더 흥미로운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만 키운다. 당신이 책을 읽으려고 마음먹었지만 몇 장 넘기지도 못하고 포기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지만 며칠 버티지 못하고 흥미를 잃거나 책상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휴대폰을 들어 인터넷을 뒤적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뇌가 계속해서 자극을 찾지만 원하는 만큼의 자극을 찾지 못할 때 지루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 피로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진짜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명확히 인식하고 감정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신적인 피로감은 종종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다. 이러한 감정을 자신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적절한 해결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한다. 솔직하게 대답해보자. 오늘 당신은 괜찮은가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어때요? 혹은 잘 지내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반사적으로 괜찮아요 라고 대답한다. 실제로는 마음속 어딘가가 불안하고 이상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다. 미국 매체 더 애틀랜틱의 작가 애슐리 패터슨은 팬데믹 기간 동안 요즘 괜찮아요? 라는 질문이 그리고 저 괜찮아요, 고마워요 라는 대답은 가장 무의미하고 심지어는 거짓된 대화가 된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실제로 관심이 없고 단순히 대화를 시작하려는 의도일 뿐이며 대답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심리학 박사 그랜트는 이를 강제적 낙관조이라고 부르며 이는 사람들이 현실과 달리 억지로 괜찮은 척하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매우 해로운 압박감이다. 나 괜찮아 라고 말하는 대신 솔직하게 이렇게 말해보자. 사실 요즘 좀 피곤하고 무기력해 또는 약간 공허함을 느끼고 있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해로운 가면을 벗는 데 도움이 된다. 정말 지쳐있다면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마라. 다음으로 우리는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가 가지 않는 단기적인 목표부터 다시 세워나가는 것이 좋다. 당신도 한때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금방 포기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골디락스 법칙을 실천해야 한다. 즉, 적당한 난이도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동시에 2분 규칙을 통해 규칙적인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안에는 미루는 원숭이가 살고 있다. 이 원숭이가 이성을 압도하지 않도록 심리적인 방법을 활용해 제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이론에 따라 플로우를 실천해야 한다. 나를 자극하는 몰입의 흐름을 찾는 것이야말로 성장과 정신 건강을 촉진하는 열쇠이다. 심리학에서 플로우란 한 활동에 완전히 빠져들어 초집중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이때 사람은 업무에 모든 집중을 쏟아붓고 그 과정을 통해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마감일이 다가와서야 비로소 극도의 집중 상태에 빠져 빠른 속도로 일을 끝내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아드레날린 러쉬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식으로 일하면 쉽게 지치게 된다. 반면 몰입의 흐름 상태를 실천하면 피로감 없이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몰입의 흐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모도로 기법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는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일한 뒤 짧게 휴식을 취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휴대폰이나 장난감 등 산만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시야에서 치워야 한다. 몰입 상태를 완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 둘째, 업무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다. 셋째, 과업의 난이도는 골디락스 법칙에 따라 도전적이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처음 몰입을 연습할 때는 짧은 시간만 집중하더라도 스스로에게 너무 큰 압박을 주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잘 살피고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추어 점차 집중력을 키워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학습 과정이 더 흥미로워지고 업무 효율도 높아지며 결국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 더 깊이 몰입 상태에 대해 알고 싶다면 헝가리 출신 미국 심리학자이자 이 이론의 창시자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저서 몰입, 플로우를 읽어보는 것도 좋다. 위의 방법들이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공허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함께 배우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그렇지 않은가? 이미 죽어버린 숲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영원히 푸르게 남아있을 테니.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듯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육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이미 식어버렸기 때문이다. 유한함과 무한함은 물리적인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식과 감정 깊은 곳에 존재한다. 이미 죽어버린 숲도 여전히 푸르게 남아있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푸름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 숲은 기억과 한때 우리에게 주었던 지속 가능한 가치들과 함께 살아 숨쉬고 있다. 마찬가지로 숲은 순수한 사랑의 상징이 될 수 있다. 겉모습은 메마르고 황폐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생명의 수액이 흐르고 있다.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평범함, 욕심, 이기심 속에서 따분하고 아무런 진정한 가치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삶은 존재한다고 해도 진정한 의미는 없다. 나는 여전히 한 친구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누구와도 추억을 남기고 싶지 않아. 나중에 죽으면 영정사진도 필요 없어. 그냥 화장하면 돼.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도 넌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잖아. 나중에라도 몸을 기증하려면 건강해야 하니까. 그렇지? 내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친구의 무심한 태도나 부정적인 모습 뒤에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갈망이 느껴졌다. 그 친구는 여전히 식습관이나 휴식을 지키며 건강을 돌본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이 세상에 무언가 좋은 것을 남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너는 참 따뜻한 사람이야. 너는 누구도 기억하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억되고 싶지 않은 거야.